세월호 참사가 수습되기도 전에 사상 처음으로 지하철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하철 추돌 사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힙니다. 노후 설비와 관리 감독의 부실. 어쩜 이렇게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원인이 지적되고 있을까요? 사고 원인은 반복되고 있지만 고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서는 아닐까요? 재난을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을 오늘 이슈 토크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함께해 주실 분을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사고가 정확하게 어떻게 전개가 된 거죠? 선행 열차가 이제 상황심역에 서 있었는데 2분간 정차해 있었답니다. 예. 스크린도어하고 뭐 문이 한 5번, 6번 열렸다 닫혔다 예. 반복하면서 떠나지 못하고 2분간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후행 열차가 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호기가 앞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냥 바로 진입을 해서 추돌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후행 열차 기관사에야 그 신호기가 안 알려주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선행 열차의 기관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40초 이상 역에 정차하는 경우에는 매뉴얼상 이게 관제소에다가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고 또 이제 이 관제소에서도 이 두 열차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답니다. 볼 수 볼 수 있었는데 제어를 못한 건가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랬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난 건 결국은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 경각심을 갖자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뿌리 깊은 문제라는 거죠. 이번 사고 뉴스를 저도 보니까 안전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시스템 신호 체계 오류 오작동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안전 점검을 했다는 건 도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열흘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호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상황심리역의 이 지하철 추돌 사고는 일부 장치의 오류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지하철 안전운행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위험 신호였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해봅니다. 큰 대형 사고를 놓고 보면 한 3가지 정도 지금 압축되는데 날짜가 3, 4, 5, 6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사고를 일으킨 원인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는 책임도 없었고 원인에 대한 규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대부분 먼저 사고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희생자들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게 한 3가지가 공통점이 잡히네요. 보니까. 한풍백화점 붕괴 때도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거든요. 95년도 6월 29일 날 502명이 사망을 했는데 5시 50분이 좀 넘어서 붕괴가 됐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임원회의를 할 때 직원이 뛰어 올라와서 회장님, 백화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해서 임원들이 다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그 회장이 지시한 게 영업 계속해 라고 하고 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들, 즉 징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고 남의 생명은 영업의 이익과 비교하면서 처신을 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결국 다른 인명 피해에 그 키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면서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건데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 더 과거에 정말 큰 참사, 대형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안타까운 게 반복되는 뉴스의 기사 제목이에요. 항상 그 사고, 참사, 심지어 인명피해가 대형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처벌을 보면요. 네. 한번 보세요. 이 편을 보면 이 헤드라인이라고 그러죠. 머리글. 머리글을 보면 사고만 있고 책임 없다. 지금 우리가 전부 책임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원인 규명 혼선, 처벌은 강경론. 용두섬이, 처벌은 용두섬. 실제로 대형 재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사법처리 현황이 준비된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입니다.
일단 처벌만 볼게요. 처벌만 보자면 현장 소장과 생산 부장 금고 2년, 나머지 집행유예입니다.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도 징역 2년, 3년 혹은 벌금형이었고요. 상품백화점 붕괴 때, 화성 시랜드 화재 때,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때 한 명이 피해를 입었냐, 100명이 피해를 입었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니까. 하지만 누구나 이 처벌을 보면 심지어는 실형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 사고들의 결과가 예. 뭐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에 비추어 보면 예.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너무 그 형량이 미미하다라는 비판이 지금 많죠. 이게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과실범 사고입니다. 상품백화점도 그렇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그렇고 시랜드 이게 그 고의에 의해서 방화를 했다든지 고의에서 다리를 붕괴시켰다 이런 게 아니고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과실범의 경우에는 형량 자체가 낮습니다. 형량이 업무상 과실치사 우리가 그냥 이 단순 과실치사는 2년 이하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인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최고형의 50%만 가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중해도 7년 6월. 그래서 삼풍백화점 그 이준 회장이 7년 6월에 처벌을 받은 것도 이제 거기에서 기인한 건데요. 선고형 자체가 높을 수 없는 게 이게 법정형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인 경우에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한두 사람 실수로 죽게 한 경우하고 이번 경우처럼 뭐 300명 가까이 죽게 한 경우하고는 평가가 달라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죠. 이거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국회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 이렇게 다중에 그런 인명 피해가 난 경우에는 몇 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그 성수대교 사고 때도 이런 사고는 어떤 한 사람만의 과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설계한 사람, 시공한 사람, 뒤에 사후 관리 감독한 공무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연루가 돼가지고 개입이 돼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죠.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중에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누구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형량이 너무 낮게 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까 국민 정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서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좀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게 여론 재판이나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때 이렇게 확 끌어올랐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까 패널에서 보셨지만 다 잊어버리는 이런 데로 가기보다는 자근자근 한번 씹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왜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왜 팔로우업이 안 되고 그래서 왜 정부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국민들은 이 관심을 잃어버리고 여론들은 왜 여기에 눈길을 돌려버리냐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선장이나 또는 청해진 해운 이런 사람들한테 이탈리아처럼 2000년이 넘는 형을 구형할 수 있다, 선고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때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정도가. 그러면 저는 이 사건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주시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시스템,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관피야. 관료와 그런 업계의 유착관계,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료들이 그 업계로부터 뇌물이나 이런 부적절한 그런 대접을 받고 봐주기를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게 이제 비리의 모판, 온상을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나중에 이번 사건에도 아마 공무원들이 나중에 기소가 되든지 아마 수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걸리는 문제는 지금 형법상 수뢰죄는 뇌물죄죠. 수뢰죄는 대가 관계가 인정이 돼요.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돈을 받고 뭘 해줬는데 그 사이에 대가 관계를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번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도화된 부패 시스템이거든요. 부패가 시스템을 갖췄어요.
한국선급이라든지 예. 해운조합의 경우도 전직 해수부 관료들이 회장으로 가서 연봉 2억씩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 합법적인 제도화된 부패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개조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통령께서도 관피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관료 마피아다. 네. 저는 오히려 관피아보다는 고시 마피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그 행정고시 제도가 그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예. 우리가 일본에서 받아들인 고등고시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이후에 일본이 왜 패망했는가 하는 문제를 예. 원인을 사회 각 분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분석을. 그러고 보니까 행정 분야에서 이 고등고시 제도가 일본 패망의 원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생존하려면 이 고등고시 제도를 혁파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없애버렸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요. 예.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은 그 고시제도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내 정부 운영 시스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국가 개발 시대, 개발 연대에서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예. 이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네. 20대 후반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물론 열심히 공부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평생을 이어가면서 그 50대 초중반까지 이어가고 그 다음에는 재취업 엘리트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 기업이라든지 또는 각종 산하기관들, 심지어 공공기관까지도 네. 전부 다 그 내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그 공공기관 조사를 했더니 50% 가까이 그 하위에 있는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기관장들이 다 고시 출신들이었어요. 네. 퇴직 관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관료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내려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정말 공무원이라고 싸잡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좋은 공무원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우리가 행정고시 이야기를 하시는 건 관피아 참 좋지 않은 말이지만 일종의 행정고시를 패스한 좀 고급 공무원들이 이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관피아를 이야기할 때 예, 예. 이번에 자꾸 해수부 관피아만 또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아니에요. 관피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운영 시스템상에서 모든 조직에 있어서 소위 상위 그룹을 형성하는 1% 그룹을 형성하는 이 순혈주의를 내세우는 이 조직들 여기에다가 학연과 지연이 뭉쳐져서 만들어 놓은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 제가 미국서 8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저 미국 행정고시 출신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경제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발전소를 데려가서 발전기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전화통신사의 텐덤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하의 관 케이블이 어떻게 통로를 지나가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이번에 사고 난 걸 보면 말이에요. 인천항만공사 김춘선 사장이라는 분, 행시 21기라는 분, 울산항만공사의 박종록 사장, 행시 21기,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곽인섭 이사장, 행시 25기예요. 이게 뭐냐? 이번에도 지적이 됐지만 이분들은 바다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바다에서 해수욕을 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비하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해수욕은 가서 바닷물에 몸은 담글지는 모르겠지만 해난 구조 사고를 어떻게 대응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아닌가. 예. 이런 분들이 관료 집단에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면 그 조직은 눈치밖에 볼 수 없고 로비밖에 할 수 없고 사후에 기업에 가서 내가 어떻게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밖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급 민간 경력 채용 제도라고 민간인들이 있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제도. 근데 지금 그게 좀 왜 지금도 없어지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우리 거죠? 그 공직사회 민간인들을 갖다 뽑아서 쓰자라고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였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상을 고위공무원이라 하는 모양이죠. 예. 모두 139명인데 이 중에 한 31명, 22% 정도가 그런 식으로 민간에서 뽑았을 모양이에요. 예.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금의 그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보통 박사학위를 받으면 30대 중반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5급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시를 패스하게 되면 보통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행시를 패스해요. 예. 그러면 나이가 20대 중반이에요. 그럼 20대 중반에 행시를 패스하고 온 사람이 과장. 그 다음에 또 35세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 민간인 과장.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위에 있는 상급자와의 인간관계라든지 조직의 움직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오지 마라는 말과 똑같아요.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그 고시제도를 없앤 대신에 이제 1종, 2종, 3종 시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종 시험의 경우는 간부 후보생 시험, 2종 시험은 대졸자 시험, 3종 시험은 이제 고졸자 시험인데요. 중요한 것은 1종 시험에 합격을 하든 2종 시험에 합격을 하든 3종 시험에 합격을 하든 그 출발선은 공무원 위계상 하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히.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이 사실 공직에 입문하겠다라고 하는 공직자 기본 자세는 내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급수에서 중요한 차이점은 없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1종 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승진 연한이 조금 빠릅니다. 전제는 그럼 2종 시험이나 3종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계속 늦게 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2종이나 3종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경우도 자신이 공무원으로 들어간 후에 열심히 성실하게 또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승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고위공무원, 1급 공무원의 75%가 고시 출신인데 이것은 조선시대 때보다 더 심각한 신분제 계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고시 폐지도 주장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대안을 찾기에 앞서서 한 몇 가지 전제를 좀 둬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엘리트는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기존의 7급이나 9급으로 또는 일반 시험을 통해서 선발해서 그중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과 국민에 대한 봉사관을 심어주면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엘리트 집단으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5급으로 들어오면 7급이나 9급은 마치 그 과거 신라시대 때의 그 성골, 진골, 육두품 나눴던 식으로 이 신분제로 다 고착화됐거든요. 30대 과장이 50대 부하 직원들한테 이 지시와 명령하는 것이 평생을 이어집니다. 그리고 7급이나 9급으로 아무리 유능한 젊은이가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즉 평생을 나는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좌절감 속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90% 이상이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행정학자로서 그리고 또 위기관리학자로서 이런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그 근본적 원인이 바로 이 고위공무원, 특히 고시 출신 마피아들에 의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상층부 고위공무원단의 75% 이상 이 특정 출신 공무원들이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도요 보면 육사 출신이 있고 ROTC가 있고 학사장교 출신, 3사 출신이 있는데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장군으로 뽑아내거든요. 지금 이 정부 부처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고시를 합격한 선배들이 나가줘야 내가 또 국장실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출신들끼리도 50대 초중반이면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명예퇴직이라 그러죠. 선배님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갈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산하단체라든지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재취업 엘리트로 변신해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가면은 안에서는 봐주겠네요. 자기를 위해서 비켜준 선배니까. 그리고 또 내가 갈 자리니까. 그게 전통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순혈주의고 마피아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모든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조금 더 고위에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일을 잘했어야 될 몇몇 엘리트 공무원들의 문제점 때문에 열심히 일한 다른 공무원들까지도 함께 질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처벌할 일이 없는 게 정상인 사회가 좀 하루빨리 저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부족한 제도도 개선을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개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해봅니다.